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죠. 민준이가 제 산소호흡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호흡기 스위치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제 친아들이 저를 죽이려는 순간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민준이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을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8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0원으로 만들었죠. 3년 전 그날 은행 창구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고객님, 정말 전액 인출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또 자식들한테 뜯기는 불쌍한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뜯기는 게 아니에요. 제 손으로 직접 이 돈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왜냐고요? 제 자식들이 이미 3개월 전부터 제 통장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저는 그들이 결국 저를 죽이려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교단에 섰던 시간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죠. 퇴직금, 연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저는 제 노년을 위해 완벽하게 계산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멋진 어머니, 그게 제 목표였죠. 큰아들 민준이, 딸 수진이. 저는 이 아이들에게 늘 말했어요. 너희에게 줄 유산이 이만큼 있다. 하지만 내가 쓰는 돈은 내가 번 돈이다. 제가 가진 유일한 인정 욕구였을까요? 자식들이 저를 능력 있는 어머니로 봐주길 바랐던 거예요. 돈 많은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엄마로요. 하지만 그게 제 실수였죠. 자식들에게 제가 얼마나 가졌는지 보여준 게요. 3년 전 어느 날 제 몸이 배신했어요. 뇌경색이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경색이 꽤 심합니다. 재활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나 이제 짐이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돈이 위험하겠구나 였어요. 섬뜩했죠. 제 목숨보다 돈이 먼저 걱정됐다는 게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식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이미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유산이었으니까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식들은 간병인을 구했어요. 은지 씨라는 40대 초반의 여자였죠.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 깊은 곳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식들이 너무 자주 제 방에 들어와서 귓속말을 나누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척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제 방문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오빠,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의사 말로는 몇 년은 더 살 수 있대. 문제는 간병비야.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게. 엄마 통장에 8천만 원 넘게 있다면서. 그걸로 간병비 내면 되잖아. 그게 문제야.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면 안 내주실 거 아니야. 자기 돈은 자기가 쓴다고 평생 그러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 오빠 사업도 어렵고 나도 이혼 소송 때문에 돈이 너무 필요한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낮게 말했죠. 엄마 통장 비밀번호 내가 알아냈어.
엄마 생일이더라고. 조금씩 빼내면 모를 거야. 어차피 치매 초기라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제 자식들이 언젠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은지 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은행에서 50만 원이 인출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혹시 아들분께서 쓰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들이 필요해서 쓴 거겠죠. 은지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안쓰럽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인출은 계속됐어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한 번씩, 때로는 두 번씩. 저는 그 모든 문자를 확인했어요. 제 자식들이 얼마나 대담해지는지 지켜봤죠. 그리고 어느 날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오빠 이렇게 조금씩 빼내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가 편하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쉽겠어? 병원에서도 의심할 거고. 자연사로 보이게 할 수 있잖아. 산소호흡기 조절하면 되지.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 씨에게 급하게 부탁했어요. 은지 씨, 저 좀 은행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은지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휠체어에 앉아 은행에 갔을 때 창구 직원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어르신, 보호자분과 함께 오셨나요? 전액 인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전액 인출해 주세요. 8,300만 원 전부요. 은행 직원은 여러 번 확인했지만 결국 제 돈을 인출해 줬어요. 그 두툼한 몽투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은행을 나와서 은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 돈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혹시 자식분들이 강요하신 건 아니시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은지 씨,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당신도 들었죠? 어젯밤에요. 은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괜찮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지켜야 해요. 제가 죽고 난 후에 이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요.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어요. 3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인 변호사였죠. 저는 그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제 자식들이 제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까지요. 이순자 선생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주세요. 순자 여사공익재단으로요. 재단이요? 네. 그리고 수혜자는 제가 죽은 후에 저를 가장 헌신적으로 돌봐준 사람으로 정해주세요. 모든 과정을 기록해 두세요. 누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제 자식들이 뭘 했는지요. 변호사는 제 의도를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문서화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은행 다녀오셨다면서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일이요? 혹시 돈을 인출하신 건 아니죠? 왜? 내 돈 내가 못 쓰나? 민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시잖아요. 누가 속인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걱정 마. 아무도 안 속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자식들이 제 텅 빈 통장을 발견하고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차례였죠. 며칠 후 수진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엄마, 통장 잔고가 왜 이래요? 영원이라니 어디에 쓰신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며 흐릿한 눈으로 말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 머리가 자꾸 이상해서. 어디 썼나?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지 씨를 쳐다봤어요. 간병인 선생님, 어머니가 어디 큰 돈을 쓰신 적 없으세요? 은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저는 모릅니다. 은행 다녀오신 것밖에는요. 그날 밤 자식들의 목소리가 더 절박해졌어요. 돈이 다 사라졌어.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전부. 엄마가 치매 때문에 어디 써버린 것 같아. 미쳤네, 정말. 이제 어떻게 해? 우리 계획은? 계획은 무슨 계획? 돈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제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이라고 믿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죽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틀렸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제가 그 산소흡기 앞에서 다시 너희를 만날 때까지 저는 모든 걸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는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지를요. 제 옆에는 항상 은지 씨가 있었어요. 저는 제 몸은 못 움직여도 눈과 귀는 살아 있었죠. 그리고 은지 씨는 제가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어요. 자식들은 제가 치매 초기라는 진단에 안심했어요. 제가 재산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통장이 텅 빈 후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체념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엄마,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민준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5천만 원이에요. 엄마가 그 돈만 있었어도.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원망이 가득했죠. 돈을 다 써버린 치매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도 이혼 소송 때문에 너무 비참해요. 변호사 비용만 3천만 원인데 위자료도 줘야 하고. 엄마가 그 돈을 왜 다 써버리신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죠. 하지만 그 눈물이 저를 향한 건지 사라진 돈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은지 씨는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 그리고 점점 더 뜸해지는 방문까지요. 은지 씨의 얼굴에는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은지 씨가 저를 씻기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속상이었죠. 은지 씨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은지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왜 자식분들한테는? 말하면 뭐해요? 그들은 이미 저를 포기했는걸요.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은지 씨,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나요? 제 질문에 은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22살인데 백혈병이에요. 치료는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비용이 8천만 원이에요. 제가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그 돈을 올바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을요. 은지 씨, 제가 만든 재단 알죠? 네,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재단은 당신 딸 같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죠. 은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 자식들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돈으로 딸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누가 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은지 씨는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죠. 한편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됐죠. 그마저도 의무적인 방문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저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귀찮음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 다음 달부터 간병비 못 낼 것 같아요. 오빠랑 반반 내던 거 이제 못하겠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시는 게 어때? 민준이가 대답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럼 요양원은요? 요양원도 돈이야.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가는데. 그들은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8천만 원을 그대로 뒀다면 그들은 저를 더 사랑했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지면 지금처럼 저를 버렸겠죠. 은지 씨는 그런 저를 더 헌신적으로 돌봤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몸을 닦아주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먹여줬죠.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자식분들이 뭐라 해도요. 저는 그녀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죠. 제가 그녀를 제 계획에 끌어들였다는 게요. 어느 날 밤 민준이와 수진이가 또 제 방 밖에서 속닥거렸어요.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까? 의사가 그러는데 길면 5년은 더 사신대. 5년? 우리가 5년을 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낮게 말했죠. 예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기억해? 산소호흡기 말이야.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돈이 없어도 여전히 저를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짐이 되는 저를 없애고 싶어서요. 오빠,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엄마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자연사로 충분히 보일 거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 결국 이 순간이 오는구나.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어요. 은지 씨에게 이미 모든 걸 말해뒀으니까요. 다음 날 은지 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어젯밤 대화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고 하셨어요. 고마워요, 은지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로 죽었을 거예요. 은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끝까지요.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자식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제 친자식들은 저를 죽이려 하는데 남인 은지 씨는 저를 지키려 하잖아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 몸은 점점 더 약해졌죠. 하지만 제 정신은 더 또렷해졌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제가 치매라고 믿었고 저는 그 믿음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방문은 이제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수진이는 석 달에 한 번이었죠.
그들은 올 때마다 의무적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빨리 돌아가세요.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은지 씨에게 물었어요. 엄마 상태가 어때요? 많이 안 좋아지셨나요? 예전보다는 더 약해지셨어요. 그럼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은지 씨가 민준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가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는지요. 그날 밤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민준이가 혼자 다시 왔거든요. 새벽 2시였어요. 은지 씨는 당직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고요. 민준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죠.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 산소흡기 앞에 섰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엄마한테도 나은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그의 손이 산소흡기 스위치에 닿았어요. 저는 그 순간 눈을 떴어요. 민준아. 민준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엄마, 깨어 계셨어요? 응. 깨어 있었지. 내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저는 그냥 뭐?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3년 전 수진이랑 나눈 대화도 오해니? 내 통장에서 돈 훔친 것도 오해고.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불이 켜지고 은지 씨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다 녹음했어요. 은지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패닉 상태였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은요? 어머니를 지키는 거죠. 당신이 어머니를 죽이려는 걸 막는 거예요. 민준이는 황급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은지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은지 씨. 어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저 사람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진정으로 뉘우치게 만들 계획이요. 은지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뜻을 따랐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수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죄송해요. 어젯밤 일은 정말 막아들어서. 그럼 3년 전부터 내 돈 훔친 것도 막아들어서니?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오빠는 사업 실패로, 저는 이혼으로. 너희가 힘들면 나를 죽여도 되는 거니?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쳐다봤죠.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나가라고. 당장. 그들은 울면서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구나. 그날부터 자식들은 정말로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요. 저는 은지 씨에게 물었어요. 혹시 민준이나 수진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역시나 그들은 저를 완전히 포기한 거죠. 은지 씨, 이제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유언장을 작성할 시간이에요. 어머니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아니에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느껴져요. 은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가 왔을 때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제가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든 건 3년 전이에요. 그 돈은 순자 여사공익 재단으로 들어갔죠.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네, 재단은 지금까지 30명의 어려운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은지 씨 따님도 그중 한 명이고요. 제 옆에서 은지 씨가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 딸의 골수 이식 비용이 익명 후원자에게서 나온 게, 내가 낸 거야. 은지 씨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죠. 당신이 저를 돌봐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죠. 그게 제가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이유예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지막 의사를 담은 문서였죠. 시간이 더 흘러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는 말했죠. 아마 한 달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죠. 은지 씨에게 말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한테 연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봐야죠. 은지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은 3개월 만에 병원에 왔죠. 엄마. 그들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너희들 그동안 잘 지냈니?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못 찾아뵈어서. 괜찮아. 이해해. 너희도 바빴겠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유언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 역시나 그들의 관심사는 유산이었죠.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유언? 내가 너희한테 남겨줄 게 뭐가 있겠니? 통장은 이미 텅 비었는걸. 수진이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엄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알아. 너희가 내 돈을 훔쳐간 것도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다 알아.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미 용서했어. 너희도 힘들었을 테니까.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뭔지는 내가 죽고 나면 알게 될 거야. 그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곧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요. 일주일 후 제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은지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은지 씨 고마웠어요. 당신이 제 마지막 3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책상 서랍에 봉투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민준이와 수진이한테, 하나는 변호사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은지 씨 딸 잘 돌봐주세요. 그 아이는 살아야 해요. 네, 어머니. 덕분에 우리 딸이 완치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제 돈이 한 생명이라도 살렸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제 생은 여기서 끝났지만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 그리고 은지 씨와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죠. 자식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더 역력했어요. 이제 부담스러운 어머니가 없어졌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족들을 조용한 방으로 불렀어요. 유언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통장이 텅 비었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나 봐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유언장을 펼쳤죠.
고인께서는 재산이 없습니다. 다만 2개의 봉투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 앞으로 내밀었죠. 이건 자녀분들께 드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죠. 수진이가 그 편지를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민준아, 수진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3년 전 너희가 엄마 통장에서 돈을 훔쳤을 때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엄마를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도 다 들었어. 슬펐지. 엄마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엄마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가르쳐주고 싶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가져간 2천만 원, 그건 엄마가 일부러 남겨둔 거였어. 너희의 탐욕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너희는 시험에 떨어졌지. 진짜 8천만 원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어. 순자 여사공익재단으로 말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재단이요? 변호사가 2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이 문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민준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재단 설립 문서와 수혜자 명단이 적혀 있었죠. 그가 명단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죠. 재단 설립 목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식들의 이름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헌신. 그리고 설립일은 3년 전 제가 통장을 인출한 바로 그날이었죠. 수혜자 명단에는 30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백혈병 환자, 암 환자,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 그리고 그 명단 중에는 낯익은 이름들도 있었어요. 이건 내 사업 자금 일부를 지원해준.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이혼 소송 비용.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3년 전부터 그들을 몰래 도와준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고인께서는 3년 전 통장을 비운 후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 여러 사람을 도우셨죠. 2분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받으셨고요. 민준이의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엄마 돈을 훔쳤는데 엄마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인께서는 당신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몰래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죠. 당신들이 그 돈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까 봐서요. 수진이가 편지를 다시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너희가 통장이 영원히 된 걸 보고 슬펐니? 아니면 안도했니? 엄마는 알고 싶었어. 너희가 엄마의 돈을 원했는지 아니면 엄마를 원했는지. 그 답은 이미 엄마가 알았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너희를 용서해. 다만 기억해. 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 교훈이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부디 행복하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말없이 울기만 했죠. 그들의 눈물은 이제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회한이었죠.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재단의 운영권은 고인을 가장 헌신적으로 돌본 분께 넘어갑니다. 변호사가 은지 씨를 바라봤어요. 은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손을 저었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고인께서 명확히 지정하셨습니다. 은지 씨,
당신이 이 재단을 이끌어 주십시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친자식인데 간병인한테 전부를 넘긴다고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유언입니다. 수진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건 너무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마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고인께서는 당신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 재단은 당신들의 이름으로 설립됐습니다. 민준수진공익재단. 고인께서는 이 재단이 당신들의 이름을 빛내주길 바라셨습니다. 민준이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죠. 우리 이름으로요? 네. 고인께서는 당신들이 언젠가 이 재단의 의미를 깨닫고 직접 운영하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지 씨가 운영권을 갖습니다. 당신들이 준비될 때까지요. 수진이가 은지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가 선생님을 무시하고. 은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당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민준이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우리는 엄마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재단을 함께 운영해라. 은지 씨와 함께. 그게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돕는 법을 배워라. 그게 엄마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야. 장례식장을 나선 민준이와 수진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차에 타지도 않고 그냥 주차장에 서 있었죠. 오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정말 최악이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어. 우리가 엄마 돈을 훔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만해, 수진아. 더 이상 말하지 마. 민준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죠. 나는 사업 실패로 힘들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아내는 나를 무시했어. 그때 엄마 통장이 보였어. 8천만 원.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 수진이도 옆에 앉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났어.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엄마 돈이 눈에 밝혔어. 그런데 엄마는 우리 몰래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사업 자금 중 2천만 원. 익명 후원자에게서 왔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 그게 엄마였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 나도. 이혼 소송 비용 1,500만 원. 법률구조재단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나는 고맙다는 생각만 했어. 그게 엄마 돈이었다는 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죠. 며칠 후 민준이는 은지 씨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재단 일을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은지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세요?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잖아요. 저는 변하고 싶어요. 엄마가 바라셨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수진이도 함께 왔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은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도우셨던 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괜찮아요. 제가 각오하고 왔어요. 다음 주부터 민준이와 수진이는 재단 일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백혈병으로 고생하던 20대 여성이었죠. 은지 씨의 딸이었어요.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골수 이식 비용 8천만 원. 그 돈을 순자 여사 재단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완치됐어요.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8천만 원. 그게 엄마 통장에 있던 전부였어. 네.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전부 재단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도우라고 하셨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교통사고로 다친 중학생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재활 치료비가 없어서 포기하려 했었죠. 순자 여사님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의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 탐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데.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독거노인이었어요. 그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었는데 비용이 없어서 쫓겨날 뻔했었죠. 순자 선생님이 제 요양원 비용을 1년치 내주셨어요. 저처럼 외로운 노인을 도와주신 거예요. 민준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도 똑같이 외로웠을 텐데.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병실에 누워 계셨는데. 그런 엄마가 같은 처지의 노인을 도왔다는 게 한 달 동안 30명을 만났어요. 백혈병 환자, 암 환자, 교통사고 피해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모두 제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만나고 돌아온 날 민준이와 수진이는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민준이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뭔지.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 그게 진짜 유산이라는 거. 수진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한테서 돈을 훔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를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제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엄마 약속할게요. 우리가 이 재단을 잘 운영할게요. 엄마의 뜻을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민준이가 비석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재단에 출근했어요. 민준이는 사업을 정리하고 재단 운영에 전념했어요. 수진이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녔죠. 6개월이 지났어요. 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어머니가 남긴 8천만 원은 이미 다 썼지만 민준이와 수진이는 자신들의 돈을 조금씩 기부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진심이었죠. 어느 날 은지 씨가 그들을 불렀어요. 두 분 이제는 제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건 제가 재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변화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분은 충분히 변했어요. 은지 씨는 재단 운영권을 그들에게 넘겼어요. 이제 이 재단은 두 분 거예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서 잘 운영해 주세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은지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예요.
그날 밤 민준이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1년이 흘렀어요. 민준 수진 공익재단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해졌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재단으로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재단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재단을 만드셨나요? 네. 그리고 저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셨죠. 민준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물론 자신들의 잘못도 솔직하게요. 통장에서 돈을 훔친 것, 심지어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것까지. 기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들을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도와준 이야기까지.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민준이와 수진이를 비난했죠. 어머니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니 인간이하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응원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좋은 일 하세요. 기부도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남긴 8천만 원은 이미 다 썼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부로 재단이 운영됐죠. 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죠? 저는 당신 어머니의 옛 제자입니다. 네? 어머니 제자요? 네. 30년 전 어머니께 배웠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게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더라고요. 민준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그렇게 사셨구나. 네. 어머니는 교사 시절에도 가난한 학생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자기 돈으로 급식비를 대주시고 학용품도 사주셨죠. 그런 어머니가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하셨다니. 전화를 끊고 민준이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우리 엄마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대. 남을 돕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만 그걸 몰랐던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정말 최악이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잖아. 엄마의 삶을 이어가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열심히 재단 일을 했어요. 어머니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죠. 2년이 지났어요. 재단은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 재단에 기부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돕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민준이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요.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죠. 수진이는 재혼했어요.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요. 그리고 그 남편도 재단 일을 함께 했어요. 어느 날 그들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어머니 기일이었죠.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민준이가 비석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재단은 이제 혼자 힘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도우신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엄마,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 잘 지내요. 예전처럼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엄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 사실 우리가 펑펑 운 이유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 우리가 울었던 건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엄마는 3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우리가 돈을 훔치는 것도 엄마를 죽이려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소름 돋는 사랑인지 우리는 그때 깨달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데가 없이 그냥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베푸는 사랑. 수진이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엄마를 배신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그 사랑의 무게가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남긴 재단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엄마의 선택을 생각해요. 엄마는 8천만 원으로 우리에게 집을 사줄 수도 있었어요. 우리 빚을 갚아줄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주는 돈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요. 대신 엄마는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교훈을 주셨어요. 사랑의 의미를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와 대화하듯이. 엄마, 우리 이제 알아요. 엄마가 통장을 0원으로 만든 이유. 그건 우리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거였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엄마가 그 돈을 그대로 뒀다면 우리는 그 돈을 다 훔쳤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모른 채로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먼저 빼서 선한 곳에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 수혜자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의 돈이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걸 봤으니까요.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우리가 도운 사람들 명단이에요. 벌써 150명이에요. 엄마가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 30명은 다시 재단에 기부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가 처음에 펑펑 울었던 이유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건 엄마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엄마를 배신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당연히 엄마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유언장에서 지워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셨어요. 민준 수진 공익재단.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우리를 벌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요. 그 소름 돋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열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동시에 깨달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서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절을 했어요. 어머니께 감사와 사과를 드리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죠. 제 자식들을 통해서요. 제가 통장을 0원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제가 어리석다고 했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다 털린 불쌍한 노인이라고 손가락질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8천만 원을 그대로 뒀다면
민준이와 수진이는 그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안에 다 써버렸겠죠. 빚을 갚고 이혼 비용에 쓰고 또 다른 욕심에 쓰면서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탐내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삶을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을 재단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죠. 민준이와 수진이가 보는 앞에서요. 처음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엄마가 우리한테 주지 않고 남한테 주냐고 분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들은 변했어요. 돈을 훔치는 도둑에서 사람을 돕는 천사로요.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은지 씨 딸이 완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제 돈으로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평생 교사로 살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삶이었죠. 하지만 제 마지막 제자는 제 자식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수업. 그건 돈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자식이 돈을 훔치든 부모를 죽이려 하든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슬펐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배신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특히 민준이가 산소흡기를 만지작거릴 때 저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안타까웠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얼마나 돈에 미쳐버렸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제 죽음을 통해서요. 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죽고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죠.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요. 그 깨달음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돈을 훔치던 손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부모를 죽이려던 마음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죠.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제 자식들이 진짜 인간이 되는 것.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 제가 은지 씨에게 재단을 맡긴 이유도 그래서예요. 은지 씨는 돈 때문에 저를 돌본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죠. 그 진심을 제 자식들이 배우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웠어요. 지금 민준이와 수진이는 매일 재단에 출근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죠.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실수도 하고 때로는 옛날 습관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남긴 8천만 원은 이미 다 썼어요. 하지만 그 돈이 만든 사랑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도움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돕고. 이게 진짜 유산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랑의 순환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했어요. 교사가 되는 것, 결혼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하지만 제 마지막 선택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민준이와 수진이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죠. 유언장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이제 그들은 제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에요. 비록 제가 살아서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알아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가끔 민준이와 수진이가 제 산소에 와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아, 내 선택이 옳았구나. 내가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겼구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돈인가요? 아니면 교훈인가요? 돈은 쓰면 없어져요. 하지만 교훈은 평생 남아요. 그리고 그 교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죠. 저는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 너무 엄했고 때로는 너무 냉정했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을 상처 입힌 적도 많았죠. 특히 막내딸을 잃고 난 후 저는 남은 자식들에게 더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집착했어요. 그게 오히려 그들을 억압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제 자식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 돈을, 제 시간을, 제 생명을 걸었어요. 그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자식들이 정말로 변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남을 돕는 기쁨을 알아요. 돈을 나누는 행복을 알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알아요. 이게 제가 남긴 진짜 유산이에요. 8천만 원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예요. 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제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제 재단은 계속 운영될 거예요. 제 자식들의 손으로요. 그들이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겠죠. 언젠가 민준이가 제 산소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남긴 8천만 원은 이미 150명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기부한 돈으로 200명을 더 도울 수 있어요. 엄마의 돈이 350명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행복했어요. 제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줄은 몰랐거든요. 만약 제가 그 8천만 원을 민준이와 수진이에게 그냥 줬다면 그 돈은 두 사람의 빚을 갚는 데만 쓰였을 거예요. 그리고 금방 사라졌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사랑의 씨앗으로 만들었어요.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나눈 사람이요. 저는 죽으면서 빈손으로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자식들의 변화로, 제가 도운 사람들의 감사로, 그리고 제가 만든 사랑의 순환으로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때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통장 잔고인가요? 아니면 사랑의 기억인가요?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제 자식들아,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어. 비록 너희가 엄마를 배신했을 때도, 엄마를 죽이려 했을 때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사랑이니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는 사랑이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렴. 엄마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너희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돈은 잠시뿐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단다. 엄마의 통장은 영원히 됐지만 엄마의 사랑은 결코 영원히 되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이 너희를 통해, 재단을 통해 계속 살아있을 테니까. 엄마는 이제 편히 쉴게. 너희를 믿으니까.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